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45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 모자를 쓰고 염소를 기르고 있는 염소 아저씨입니다. 오늘 또 뉴저지에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냥이입니다. 예, 더위가 여기는 지금 약간 한풀 꺾였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여기는 아직도 무지 더워요. 제가 텍사스에 며칠 갔다 왔거든요. 아, 예, 거기는 말도 못하게 살인적인 더위라고 할까요? 그렇겠죠. 그냥 아스팔트 위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이렇게 스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예. 이 노스캐롤라이나도 한여름에 보통 100도까지는 안 올라가는데 한 2, 3일간 계속 100도 올라가고 어제 그제 비가 내리면서 약간 수그러졌어요. 그랬더니 살 것 같아요. 한 4, 5도만 내려가도 이 화씨로 4, 5도만 내려가도 완전 기분이 달라요. 살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미국 정치권 이야기, 또 꼭 정치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훑어보면서 우리 미국 정치농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비행장 같은데요? 예, 비행장, 옛날 비행장입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건데, 엘리게이터 알카트레스입니다. 바로 디텐션 센터죠. 누구? 서류 아, 미비자들. 디텐션 예. 센터. 서류 미비자들. 옛날 활주로 조그만 비행장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조건 잡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비행장 좌우로 어때요? 창막해요. 여기 뭐 악어, 그야말로 악어, 막 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잘못해서 도망갈 수 없는 나가다가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체류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요 놓고 하니 얼마나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이 미국 정부의 태도를 비웃겠습니까? 이 아주 큰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꼭 우리 타민족 서류 미비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인, 더군다나 영주권까지 가지신 분인데 텍사스에서는 박사과정 학생 김태흥 씨, 이게 한국에 결혼식 있어서 잠깐 갔다가 들어왔더니 한 14년 전에 뭐 중죄도 아니고 펠러니도 아니고 그냥 뭐 미스디메너라고 그냥 경범죄 아니에요. 네. 그런 제가 거를 들어서 보니까 예. 대마초 소지죄라고 하는데 지금은 대마초를 그냥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구매해서 피잖아요. 예, 몇 많은 개 주에서는 주에서요. 그렇게 하죠. 예. 그전에는 뭐 네. 의료용으로만 허용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기호용으로도 담배처럼 이렇게 풀어놓은 곳이 많죠. 그런 주가. 그런데 그런 네. 문제로 이렇게 한국에 갔다 오다가 이렇게 그냥 불법 구금되고 또 굉장히 그 시설이 열악하다고 그래요. 네. 게다가 장기 구금이. 야, 이렇게 동생분 결혼식에 갔다가 들어오다가 이런 갑작스런 구금을 당해서 뭐 학업에도 지장이 있고 가족분들은 지금 또 얼마나 애태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민자 문제는 결코 타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인 거기다가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될 거라고 그때 많이 사람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그런 일이 진짜 실제로 네.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 5살 때 왔대요. 그러니까 평생을 미국에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영주권을 갖고 있고 시민권이 없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예, 뉴욕의 민권센터가 주체가 돼서 지금 김태흥 씨 구명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청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민권센터 웹사이트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희님 혹시 스티븐 콜베라는 코미디언 아세요? 네, 전 코미디언이라기보다는 토크쇼, 탁쇼 허스트죠. 예, 예. 네, 예, 저도 한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중파였었잖아요. 다 이제 공중으로 네, 전파를 쏴가지고 수신탑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지역으로 또 파를 쏘면은 이제 TV로 보던 거였는데 2000년대부터 이제 케이블 TV가 유행했죠. 그때는 케이블. 그래가지고 네, 뭐 타임워너 케이블 이런 데서 선으로 연결한 다 선으로 연결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인터넷도 제공받고 TV도 제공받고 할 때 그때 코미디 센트럴이라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코미디 센트럴에서 카툰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거 막 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코미디 센트럴의 이 콜베이 리포트였는데 존 스튜어트하고 스티븐 콜베이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 시사 토크쇼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나는 네. 애들이 보는 거 어깨너머로 보다가 같이 이제 보게 돼서 그때부터 알게 됐죠. 그런데 여전히 뭐 그 두 분이 따로 이제 각자 쇼를 진행하는데 이 스티븐 콜베이가 이제 CBS로 이제 왔어요. 그야말로 그 당시 코미디 센트럴은 약간 좀 작은 방송사였고 이제 CBS는 완전히 그냥 말로 요새 흔히 얘기하는 레가시고 뭐 메이저 아닙니까? 메이저 언론 매체. 그쵸. 그때 거기로 네, 옮겨가면서 막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 조그만 애들 카툰이나 틀고 하던 그런 채널에서 메이저 채널로 옮겨가니까 이 사람의 하여튼 인기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스티븐 콜베이가 레이트 나이 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우리 레이쇼가 이제 더 이상 CBS에서 방송을 못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게 사람들이 막 웬일이야,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런데 레이쇼가 속해 있는 CBS 모회사가 파라마운트인데 파라마운트가 스카이댄스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합병을 하는데 그 합병을 누가 승인하냐면 FCC 있죠. FCC. 네, Federal Communications Committee. 전파통신위원회겠죠. 아무래도 한국말로 하면. 그 네, 네, 위원장이 이 네. 합병 같은 거, 방송국의 합병 같은 거를 이제 승인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뭐 방송심의위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쵸. 이 FCC 위원장은 누가 뽑냐면 대통령이 뽑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뽑는 거지, 트럼프가. 그렇죠.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CBS의 추적 60분이 아니고 뭐 60미닛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국의 추적 60분하고 비슷한데 네, 네. 거기에서 옛날에 유명하죠.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하고 같이 면담하면서 뭐 트럼프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뭐 트럼프 쪽에서 명예소송 뭐 수를 걸고 그래서 그 파라마운트하고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라마운트가 스카이 댄스하고 합병을 해야 되니까 이 FCC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결국 트럼프가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합병의 승인도 받아야 되니까 트럼프에게 승인을 받으려면 그런데 스티븐 콜베이는 트럼프의 문제를 맨날 지적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 이거 스티븐 콜베이의 레이쇼는 딴 데다 팔든지 하고 절대 스카이 댄스로 옮겨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트럼프 얘기는 스티븐 콜베이 걔 호스트로서 자질도 없고 그 레이쇼 인기도 없어요, 요새. 그것 때문에 CBS는 적자야, 적자 이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 이유를 들은 거예요. 이거 팔 없애라고. 그러지 않으면 합병 승인 안 해주겠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스티브 코베이의 레이쇼가 2025년 1분기보다 2분기에 그 시청자 수가 더 많아요. 더 올라갔어요. 다른 밤에 하는 토크쇼들은 다 떨어졌어요. 1분기보다 2분기에. 근데 스티븐 콜베이 것만 약간 증가했어. 1%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코 능력이 없거나 인기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 CBS에도 네가 지금 짐이 되고 있어. 너 때문에 돈 많이 잃는데 CBS는 그러니까 합병할 때 너는 빼야지. 그런 식으로 겉으로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여기 숫자가 다 나와요. 뭐 스티븐 콜베리 네. 거뭐 단연 1위예요. 1위 거의. 예, 여기도 나오죠. 밤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한 7개 되는 그 토크쇼를 비교를 해봤지 않습니까? 뭐 스티븐 콜베이가 1등입니다. 1등.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거 폐지 얘기가 나온 게 저도 이거를 좀 찾아봤더니요. 예. 이 콜베어가 이제 자기 이 쇼에서 그 CBS 모회사 아까 말씀하신 파라마운트랑 아마 트럼프하고 소송을 했었나 봐요. 근데 1,600만 달러를 파라마운트가 이제 트럼프한테 주기로 한 거를 이제 두둑한 뇌물이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그거를 듣고 그 발언이 있은 지 3일 후에 이 프로그램 페이지가 발표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주 뭔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강한 그 힘이 작동을 했을 거라고 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X에다 다 얘기하잖아요. 트위터나 그런 데다가 예. 콜베어가 해고돼서 정말 기쁘다고 막 조롱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쉬워요. 콜베이가 좀 양희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뭐 그런 특정한 사항 이전부터 네, 못마땅 했겠죠. 트럼프의 잘못을 계속 지적을 해왔었으니까 눈에 가시였겠죠, 당연히. 예, 존 스튜어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언론을 길들이기를 넘어서 완전히 뭐 옥죄는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와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맨날 뭐, 딴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사실 숨기지도 않아요. 이렇게 억지 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우리가 면역이 돼 버렸는데, 그리고 참 참고로 스카이댄스의 오너는 누구냐면은 데이빗 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라클이라는 회사 있죠? 오라클 네네. 회사의 소유주예요.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것이 막 커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스카이댄스도 하나의 방송 매체인데 넷플릭스나 이런 거고 경쟁해야 되니까 CBS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네. 컴퓨터에서 번 돈으로 이제 방송을 사는 그런 게 됐죠. 그 아들 데이빗 앨리슨이 물론 경영자이긴 하지만 은행에서 돈 뭐 주고받고 하는 건 아버지가 한대요. 오라클 회장이. 그러는 와중에 또 재미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음, 이제 스코틀랜드에 갔습니다. 뭐 자기가 스코틀랜드에 트럼프 골프장도 하나 새로 만들었고 또 무역협상 그거 해서 겸사겸사 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골프공이에요. 이거 네네. 보고 골프 치는 사람은 알까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너 명이 골프를 치는데 이제 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저기 가가지고 그럼 뭐 네. 찾는 척 하다가 미리 똑같은 공 가져간 거를 살짝 떨어뜨려 놓고 내 공 찾았어 여기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아, 자기 공을 못 찾으면 벌타 하거든요. 벌타. 한 점 더 하고 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알까기라고 그래요. 이 골프 칠 때 이런 거가 사실은 눈에 대부분 보이는데 양심 팔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계속. 근데 다 알아요. 서너 명에서 같이 골프를 치는데 그런 짓을 해도 보고도 참 난감해요. 그거 가지고 왜 너 이거 떨어뜨려 이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골프는 점잖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려고 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짓을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골프 치시는 분들 다 압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왜냐면 하는 동작이나 그다음에 골프공이 어디로 간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많이 친 사람은. 근데 갑자기 몇 미터 그쵸. 떨어진 데서 나 공 찾았어 이러면 대부분은 다 알아요. 저 알까기 한 거라는 걸. 근데 근데 내기 트럼프가 골프 한 걸까요? 굳이 저렇게 내기 골프 알까기라는 때는 걸 할 그렇게 정도면? 하죠. 근데 이거는 내기 골프도 아닐 텐데 요런 짓을 벌이니까 이거 보세요. 물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캐디가 하나 봐요. 그러면서 뭐, 이 모래 쪽으로 갔는데 어디 있을까 하다가 다시 이제 카트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대통령님 여기 있네요. 그럼 대통령은 다 알면서 거기 있었구나 하면서 치는 거죠, 이제. 아주 이 참, 딴 사람 하는 이 알까기도 보기 싫지만 이 트럼프가 하는 알까기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거짓으로 너 실력이 없어서 너는 쇼를 못해 뭐 이러고서 사실은 예? 방송 탄압을 하고 그러는 하여튼 세상 그렇게 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서 제가 몇 개 보여드렸고 또 하나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자꾸만
하지만 트럼프가 네. 정말 윤석열을 닮아간다 느껴서 참 암담해요. 예, 예. 요 사진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트럼프랑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혹시 이 소식은 들으셨나요? 아니요? 안 들으셨죠? 예. 연준 건물을 지금 새로 재증축하고 있어요. 다시 고치고 새로 짓고 하고 있어요. 25일 날, 7월 25일 날 이제 트럼프가 거길 찾아갑니다. 어? 건물 공사하는데. 그러면서 원래 트럼프가 건축, 건물 투자 이런 걸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재벌. 저 예, 부동산 그러니까, 재벌이죠. 그러니까 건축 현장에 내가 다시 와서 아주 좋은데요, 뭐 이래가면서 이제 너스레를 떨고.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는 뭐 25억 불 공사비인데 지금 31억 불로 올라갔다면서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예? 올라가긴요. 왜 31억 불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뒤적뒤적해서 보더니 이봐요. 31억 불이잖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뭐 이렇게 금치를 하고 있나? 그 안에 뭐 이렇게 자 뭐 얘기 설명 쫙 해요. 뭐 밑에 배수를 뭐 뭘로 하고 뭐 벽을 뭘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들지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못마땅하게.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그거 받아서 보더니 아니 5년 전에 공사 끝난 금액이 거기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따지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아니 이거 5년 전에 공사 끝난 저쪽 건물 그 비용이 여기에 왜 들어갔어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뭐 그런 건 알 거 없고 하여튼 뭐 많이 들잖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생중계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까라고 그러죠. 엉까 그냥 막 뭐 엉터리인 법도 거죠? 뭣도 없어. 엉터리로 아니, 그냥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연준 의장 지금 옛날에 자기가 뽑은 사람이거든요. 바이든 시절에 계속 있었고. 근데 이자율을 내려야 되거든. 자기가 생각에는. 왜냐면 금리를 내려야 자금이 막 풀리면서 주식값도 올라가고 막 많이 돌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연준 의장한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지금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데 양해인 보시기에는 이렇게 대통령이 물론 여러 가지를 넓게 생각도 하겠지만 연준 의장한테 이런 금리나 통화 정책을 맡기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자꾸 푸시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게 좋겠어요. 양해인 생각은 어때요? 모든 게 그 자유 경쟁 그 마켓의 흐름에 따라 가야지 되고 그게 어느 정도 플랜에 맞게끔 컨트롤할 수 있게 돼야지 이렇게 본인의 그런 치적을 위해서 그냥 억지로 이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일정 집단의 그 이익을 위해서요. 예, 맞습니다. 연방 준비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도 대통령이 해임을 못해요. 오로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라는 것은 결정적인 잘못을 했거나, 부도덕한 일을 했거나, 누가 봐도 일을 너무나 잘못했다. 누가 봐도 다 그래서 큰 실수를 해서 피해를 입혔다. 경제에. 이런 일이 아닌 한 대통령과 의견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해임하고 이럴 수 없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함부로 해임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저희들은 당연히 이 제롬 파월이 이 일을 엄청나게 오래 해왔고 또 잘 해왔어요. 많은 위기들을 겪어왔고 장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트럼프처럼 잠깐에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뭐 이자율을 뭐 내리고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이러면은 진짜 지금 양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나중에 경제에 굉장히 큰 곤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들으시는 분들 당연히 양희님도 저도 경제, 통화 문제, 금리 정책 이거는 제롬 파월한테 맡겨야 된다. 트럼프 손 떼라 이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요. 네. 지난 화부터 우리가 마가와 트럼프 사이, 특히 앱스틴 리포트에서 트럼프 이름이 오고 갔고 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마가 진영과 트럼프 진영이 약간 균열이 생기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수의 백인 유권자들이 지금 뭐 갑자기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고 뭐 이러진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선거나 투표라는 것이 고정층 말고 역시 중간 유동층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이 백인 고정층 중에서도 몇 프로만 이렇게 흔들려도 총선이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선까지 성공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인기 절정은 지나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뭐 한국도 15%로 했다고 그러고 지난번 EU하고도 15% 했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 좋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다른 나라와의 관세를 15% 인상한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들 막 엄청 말이 머리띠, 많았겠죠. 예, 쓰고 다 반대하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50%할 거야, 150%할 거야 하다가 지금 15%로 내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지금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그렇죠. 15%씩 올리는 거 이거 큰 문제예요, 현재. 근데 트럼프가 이게 뻥카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부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런 그것 보고 또 무슨 아트 오브 딜이라고 무슨 거래 예술이라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솔직히 여기서 순 진실성 하나도 없는 뻥카 싸구려 기술이죠. 네, 그걸로 지금 싸구려 기술로 미국이 이렇게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이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재주나 깜짝의 눈속임으로써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전 믿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을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균열이 생기기는 또 하나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을 때 지금은 행정부도 공화당,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못하고 공화당이 아무리 잘해도 어떤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를 본다면은.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표를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들은 견제와 균형을 원하잖아요. 대부분이 원하니까요. 전통적으로. 네. 그래서 절대로 이 슈퍼 파워를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럼 내년 총선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상원이든 하원이든. 예. 그런데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의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이 쿠퍼 주지사가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틀 전에. 근데 이분은 네. 주지사를 몇 번을 당선했어요. 세 번인가 내리 당선했고 노스캐롤라이나 경제에 아주 상당히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죠. 이 사람은 진실되고 대부분의 유권자들한테 선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원에 이제 민주당 나오기로 소속이에요? 예, 민주당 소속이죠. 근데 상원으로 나오면 연방 상원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그러면 지금은 공화계가 상원이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가. 그러면 이제 하나가 바뀌는 거죠, 여기는. 확실하게. 자, 네. 이런 식으로 한두 개가 더 바뀌면 이제 상원은 민주당 우위로 바뀌고, 그 다음에 견제와 균형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면 하원도 이제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우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서는 이러한 변곡점의 징후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겁니다. 자, 양희님, 느끼는 점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한국 뉴스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매일 그 대통령실 그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것도 가끔 듣고 또 국무회의를 완전히 오픈해서 개방해서 이렇게 방송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발전되고 있는 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세계 최초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정말 자신 있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기대한 거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기분이 좋고 또 새롭게 조금 되게 놀라웠던 게 새 매체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소속인 박형강 기자 그리고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 그리고 취재 편의점의 장윤선 기자 이렇게 세 사람이 대통령실의 출입 기자로 승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메이저 레거시 뭐 조중동 뭐 한겨레 뭐 한국일보 그런 데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인터넷 기자한테 그런 걸 주냐? 그러면은 뭐 유튜브 방송하는 그런 보수 그런 매체들한테도 그런 그 권한을 줘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냥 유튜브에서 유명해서 준 게 아니라 이 출입 조건에도 이렇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 정식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또 취재 조직과 보도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보도 실적과 공익성, 그다음에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 소속이 돼 있어야 한대요. 이게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부터 이런 인터넷 기자 뭐 협회 이런 식의 단체가 있었다고 하고 그 사람들도 대통령실에 출입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바뀌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다시 원상으로 이렇게 돌려놓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와서 이걸 또 다 없애버려서 지금 유명무실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본인의 그런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 만든 그런 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법과 그런 권한을 거기에 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은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생하게 조금 왜곡되지 않고 그 메인 그런 레거시 언론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생생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진보 청취자들한테는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미쿡 정치농장 445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